안녕하세요. 동서문화의 신용철입니다. 금년 10월 3일은 독일 통일이 된 지 3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통일에 대해서 토론회도 열고 특히 대사관에서는 기념식도 갖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벌써 35년 전의 역사지만은 우리들한테 흥분이나 기대도 이미 식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책을 썼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테마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앞으로 가야 될 중요한 길이고, 그래서 35년 전의 일이지만은 간략하게 한번 되돌아볼까 합니다. 통일을 원래 제대로 본다면 1949년에 양독 정부가 수립되는 시기부터 봐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아주 축약을 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1989년 11월 9일부터 1990년 10월 3일까지 약 11개월 동안을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 11달 동안에 얼마나 긴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또 치밀하게 통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도 독일의 통일은 불가능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독일 통일이 35년 전에 이루어졌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졌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동서진영으로 같이 분단이 됐지만은 독일은 우리하고 상당히 달랐던 점은 독일은 두 차례 대전을 일으켰던 나라로서 패전국으로서 너무 강했기 때문에 분단이 됐고, 우리는 너무 약해서 힘이 없어서 분단이 됐기 때문에 서로 방법이 달랐습니다. 너무 강했던 나라고 전쟁을 두 번이나 일으켰기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같은 강대국들이 앞으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독일을 11쪽으로 쪼개서 분단을 시켜 놓은 것이 포츠담 회담에서 결과였거든요. 독일의 통일이라는 것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진영,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간의 대치 상황, 동독과 서독 간의 동맹국들, 이런 나라들 간의 그 대치 관계가 적어도 수십 개국이 관계가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됐었습니다.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마는 거기 무너지기까지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1989년 8월 13일에 동독 국가가 수립된 지 40주년이 됐다고 해서 아주 성대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8월 13일은 무슨 날이냐 하면 베를린 장벽을 1961년에 쌓은 날이거든요. 바로 그날에 8월 13일에 헝가리의 대사관에 동독의 피난민 180명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서독으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냐 하는 문제. 헝가리 정부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논의가 됐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피난민들을 서독으로 보내주겠다는 게 합의가 되죠. 그것이 사실상 아마 독일 통일의 첫 번째 중요한 단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동독으로부터 오는 피난민은 헝가리뿐만 아니라 체코, 폴란드 그 주변 국가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그것이 왜 그때 가능했느냐 하면 자유로운 분위기가 들어가면서 개혁이 일어나면서 동독의 국경이 접해 있는 나라들이 그 국경을 개방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동독의 시민들이 그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또 심지어는 1972년에 동서독 기본조약으로 해서 동베를린에 가 있는 서독 대표관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죠. 장벽이 무너지기 조금 전에 고르바초프가 동독을 방문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뭐라고 조언을 하냐 하면 개혁을 해라. 개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벌을 받을 거다.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나 동독의 지도자들은 그 문제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피난민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동독에서도 큰일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을 배우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해가
중국의 육사천안문 사태가 있었던 때고, 육사천안문 사태를 중국에서는 탱크로 밀어서 진압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은 자고 일어나면 군인도 도망가고 경찰도 도망가고 공무원도 도망가고 교사도 도망가니까 동독에서는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가는 그 여행을 자율화시키겠다. 그날 7시에 발표를 한 거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수만 군중이 장벽으로 몰려가고, 동독에 그때 머무르는 소련 군대가 43만이었는데 43만의 군대라든지 동독의 경찰도 그 문제를 얼떨결에 제지도 못하고 또 갑자기 그런 발표를 해서 터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통일을 그때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콜 수상은 헝가리에 피난민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가 있었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바로 본으로 돌아와서 발표를 합니다. 시민들, 국민들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력 있게 행동을 해라. 그것이 콜 수상의 첫 번째 문제죠. 여기서 콜 수상이 취하는 정책은 2+4 회의입니다. 2·4회의라고 그럽니다. 동서독과 독일을 분단했던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6자회담이죠. 6자회담을 제의해서 6자회담을 계속하자. 그리고 독일 문제에 대한 10개 항목을 발표를 하고 기본적인 발표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통일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뭐 단계라는 게 수없이 많죠. 이제 우선 내부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도 많고 야당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동독하고 얘기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는 갈라놨으니까 제일 중요한 나라가 미국하고 소련 아닙니까? 미국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반대쪽에 소련의 동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또 4대 강국이 했으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동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아주 어려운 문제가 폴란드 문제였습니다. 폴란드는 독일 면적의 4분의 1이 2차 대전 후에 폴란드 영토로 편입이 됐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동프로이센 이 지역에는 남북으로 갈라져 북쪽은 소련이 갖고 남쪽은 폴란드가 가져듭니다. 이런 문제를 전부 해결하려면 폴란드하고 문제가 절대 중요하고, 만일 폴란드에 넘어간 그 땅을 찾는다고 하면 폴란드는 앉아서 반쪽 나라가 되니까 동의할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이 첩첩산중이죠. 이제 독일에서 콜 수상이 취한 정책은 동독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독과 합의를 해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기초를 만드는 거죠. 기초라는 건 뭐냐? 자유선거를 하게 해야 되고, 행정체계가 전부 달라졌죠. 그거를 제대로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콜 수상이 그 당시 서독이 하는 정책은 동독이 자유선거를 해서 그 통일을 위한 준비하는 정부가 되도록 그거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하는 3월 18일까지의 그 과정입니다. 그 당시엔 통일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동독에서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데 동베를린에서도 그렇고 특히 라이프치히에서도 그렇고 개혁을 해라, 통일을 해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자유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을 해라, 동독 정부에다 요구하는 거예요. 동독의 시민들이 사방에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민주주의를 해달라, 개혁을 해달라, 나쁜 경제를 개선해달라. 그 시위가 동베를린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가장 격렬하고 자주 일어나는 데가 라이프치히죠. 라이프치히는 그 토마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월요일 데모가 있거든요. 몬탁 데몬스트라션, 먼데이 데몬스트레이션 계속 일어나고 혁명의 도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동독 정부도 당황해가지고 자꾸 개혁을 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 개혁이 45년 동안에 완전히 공산화된 정부가 개혁이 갑자기 될 수가 없잖아요. 또 그걸 할 능력도 없고, 그러면 또 안 된다고 데모는 하고 동독 자체가 아주 대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서로가 이제 왕래가 가능하니까 서독 수상 헬무트 콜이 동독에 가서 시민들한테 강연도 하고 통일을 위한 이제 열망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데모를 해서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민족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냥 무슨 다른 앞에가 없어요. 우리는 민족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인이 붙어요. 우리는 한 민족이다,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되니까 통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미국과 소련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이 있죠. 영국이든 프랑스든 주변 국가들도 이 독일에 대해서 긴장이 돼 있는 거죠. 저게 어떻게 될 거냐. 유럽 최강국으로 전쟁을 2번이나 일으켰는데 저놈이 일어나가지고 또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동서의 가운데 딱 있는데 요놈이 어느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서쪽도 긴장하고 동쪽도 긴장하고. 요때 영리하게 한 게 헬무트 콜 부상이죠. 유럽이 앞으로 통합돼야 되는데 그 통합되는 과정의 일부로서 우리는 통일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 가서 부시 대통령 만나가지고 미국이 안심하고 편을 들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는 속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싸운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은 우리 두 나라가 이끌어가야 되지 않냐 하고 또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소련이 기를 쥐고 있거든요. 43만 군대가 동독에 있으니까 고르바초프를 완전히 설득을 합니다. 독일이 한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동의. 그것이 아주 역사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계 신문에 쫙 나가고 동독에 있어서는 자유선거로 해서 그 선거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참 우리하고 비교해서는 도저히 같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서독에 있는 모든 정당이 그 동독에 가서도 구성이 되고 설립이 되는 겁니다. 서독의 기독교 민주당이 동독에서도 생기고 사회민주당도 동독에도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정당이 결국은 이미 통일이 된 거죠. 3월 18일 날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의 결과는 기독교 민주당 이기고 그래서 작은 정당과 합쳐가지고 동독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상당히 놀라운 거죠. 서독의 모든 정당들이 거기 가서 서독과 연결하면서 그 정치적인 기반을 가지고 정당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자유선거를 통해서 의원이 당선이 되고 골수상이 기독교 민주당인데 기독교 민주당도 그쪽에서 또 이겼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정당 간의 문제가 상당히 원활하죠. 우리하고 비교해서 늘 생각한다면 우리가 내부 문제에서는 아마 우리 같으면 갈등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전에 정책을 달리했든 간에 그런 갈등이라는 것은 전혀 없이 서로 정확하게 그 갈 길을 찾아서 가게 됐다.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통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서독 헌법, 서독의 국가 명칭은 독일 연방공화국입니다. 서독 헌법 23조에 영토 조항이 있습니다. 영토 조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독일 연방공화국, 즉 서독의 영토는 예를 들어서 슐레비시 홀스타인, 라일란드 활주, 우리 같으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하고 베를린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베를린으로 한다를 따로 붙이냐? 베를린은 법률적으로 독일이 아닙니다. 2차 대전 후에 독일을 사분하고 나서 베를린을 또 내수로 가려되 연합군들이 별도로 법적으로 베를린은 독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단 하고 단서가 붙으면 단 나머지 주가 연방공화국에 가입을 신청하면 받아들인다. 단서를 넣어놓은 겁니다. 23조 헌법에. 그러니까 나중에 독일 통일할 때 간단합니다. 동독의 5개 주가 독일 연방공화국에 가입하겠소. 그리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만장일치로 신청이 될 거 아니에요? 서독 정부에서도 받아들인다. 만장일치로. 생각하면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지만은 문제는 동독의 그런 의회를 만들어야 되고 지방 구조라든지 하는 거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고 신청하고 동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이쪽에서 동의 저쪽에서 신청 이런 문제의 기반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의 첫 번째 기반이 3월 18일에 선거였죠. 3월 18일 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렸는데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에 선거 결과가 나와서 기독교 민주당이 이겼다 하는 것을 보고서 대단히 감격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몇 장 하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이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베큐 같지 않습니까? 쇠철에 껴서 바베큐로 구워 먹듯이 독일을 전성국들이 꿰놨다 하는 그런 사진. 독일의 그때 불행한 역사, 도저히 이 당시에서 통일을 어떻게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영국, 소련, 미국, 순회들이 포츠담 회담에서 모여서 하는 사진.
이 지도의 빨간 부분이 독일 영토가 폴란드와 소련 측의 2차 대전 후에 뺏긴 영토죠. 여기서 지도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독일 면적의 한 4분의 1 정도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동독은 DDR이라고 그럽니다. 도이체 데모크라티슈 레퍼블릭, 독일민주공화국 DDR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독일 국기인데 망치라든지 그런 사회주의가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요거는 그 시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 시위 중에 라이프치히의 시위, 이것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라이프치히의 토마스 교회 가면 그 당시에 역사적인 유물들을 해놓았습니다. 표식도 해놓고 그 바닥에 발자국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래서 대단히 그 인원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흡수 통일이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어떤 면에서 흡수보다도 동독 시민이 자발적으로 오히려 더 열광적으로 서독보다 통일을 요구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1989년 11월 9일 장벽이 무너지던 날 시민들이 너무 감격해서 베를린 장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 동독에 와 있던 소련군이 43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어졌으리라고 보는데, 베를린 시내 가면 2차 대전 때 제일 먼저 베를린을 쳐들어온 탱크가 그 시내에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베를린에 전시해놨던 소련 탱크죠. 여긴 군인 동상이고, 정말 얼마나 노골적이고 리얼하게 그 분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 말이 그렇지 43만의 군대라고 하면 통일 후에도 몇 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1989년 장벽의 붕괴로부터 그 다음에 3월 18일 동독이 자유선거를 통해서 인민의회가 새로 구성된 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요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7월 1일 화폐, 경제, 사회의 통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